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항신이고요.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상담심리학 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사실 저는 한국에 2년 반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차가 거의 돼가는데요. 그 전에는 여기 보시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교수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고요. 저는 상담 심리학자이자 진로 심리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진로 심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로 심리학은 개인의 전 세계적인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심리, 조직, 문화적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 세계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인 진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한국에 와보니 진로 심리학 하면 청소년들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대학생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커리어라는 그 용어는 전 세계적인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중장년, 성년들도 성인들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성인들에 해당하는 분야죠.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 스티뮬러스 리스폰스 해가지고 자극과 반응인데 우리가 일터에서 흔히들 경험을 많이 하죠. 부정적인 그 자극이 오면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나죠. 네,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상사가 와서 잘했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S와 R은 그런 환경 자극과 반응 이렇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똑같은 자극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행복하게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얼굴을 찌푸리고 성과가 안 나요. 그럼 무엇이 다른 걸까?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심리학자들도 이것이 매우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심리학적인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게 이제 커그니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지. 어떻게 그 상황을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바뀔 수 있고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 문화적인 영향이 사람들의 그런 아웃컴, 그런 내 일의 생산성이나 성과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데 차이가 만들어지니까 그 차이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뭔가. 근데 저는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과 환경의 연구, 관계에 의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넘어가 보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 지금 모두 다 경험해보고 계시는 이 시대, 저도 깜짝 놀랐고요. 처음 경험하는 이 시대에 위기를 성공으로 기회로 만드는 이들은 심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우리가 이 SR 자극과 반응에서 보면 똑같은 이 시대를 경험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하면서 좌절을 하면서 거기에 멈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그 C, 인지적이고 그 지각하는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죠. 제가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제 책에서는 이제 일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자세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들만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패러다임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가 두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사다리 모양이고 하나는 정글집 모양입니다. 이게 과거의 커리어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주변에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선배님들 생각해 보시면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커리어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 회사를 들어가서 1단계, 2단계, 3단계 차곡차곡 이제 경력을 쌓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직장을 별로 바꾸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정년 퇴직 때까지 쭉 가는 형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를 둘러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없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주변의 친구들 보시면 엔잡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직업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의사였다가 뭐 금융계로 넘어간 사람들, 섹터가 아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직업의 군조차도 넘나들고 있고 이걸 이제 무경계 커리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래 위로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옆으로 가고 보통 이제 위로 가고 싶어하는데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난 좀 쉬어야겠어. 그렇죠?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봤자 지금 좀 난 쉬어야 될 타이밍이 하면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난 옆으로 가볼까?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시 대학원에 오셔서 다시 전공하셔서 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이제 형태가 아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패러다임을 잘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를 봅시다. 이거 하나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위에는 예전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다 똑같은 걸 올라가잖아요. 맨 위에 뭐가 있을까요? 최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 단계, 1단계, 사장, 대표, 임원 이렇게 있겠죠. 새로운 파란 정글쯤의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최고라는 건 이제 조직이나 외부에서 정한 최고겠죠. 거기 올라가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최고에는 최고라는 말이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위 꼭대기에는 사실은 진로심리학자 제 눈에 보기에는 심리적 성공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만족이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도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각자가 정의하는 성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의하는 추구하고 싶은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자기하고 잘 맞는 일을 할 때 더 심리적인 성공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자기다움과 심리적 성공은 그런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이 가장 큰 지금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그니처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사람한테 시그니처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음식점에 가면 그런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핫초콜릿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한테 좀 적용을 해보면 미래의 성공 동력이 되었을 남과 다른 한 끗 누구도 대체하지 못한 나만의 대표적인 강점이라고 책에서는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예를 들어준 것도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그 맥과 맞닿아 있는 단어입니다. 남과 다른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성공을 만들어내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엇이 다를까? 이런 똑같은 시대에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사는데 거기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그 제 질문이 사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됐고요. 토스 쓰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토스 스타일 쉐어라든지 아니면 그 크래프톤 의장님, 팜스킨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 스타트업에 계신 그 스타트업 중에서도 그 소셜 임팩트 섹터에 계신 옐로우도 투자, 크레비스 계시고요. 12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감사하게도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1시간 반 정도 가량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의 심리적인 공통점에 대한 그걸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던진 질문이었죠. 무엇이 다른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성취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발견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부분은 전문 분야는 다 달라요. 그 12분이 같은 섹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금융 섹터도 있고 뭐 다 다르세요. 다양하게 일을 하고 계신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심리 자산이었어요. 그 심리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실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리 자산은 타고난 혹은 개발된 개인의 심리적 강점이나 특성, 상태를 의미하고요. 우리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 자기 효능감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자신감, 낙관성, 자아 탄력성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산업화 시대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나, 그래서 교육열에 굉장히 부모님들이 열을 올리시죠. 잘 가르쳐서 아이가 좀 평온하고 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제 조금 더 가게 되면 누구를 아는가, 그렇죠? 인적 네트워크 같은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때는 누구를 알고 있는가 이런 거보다 경제적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요도가 약화되고
내가 정말 누구인가가 굉장히 자산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자산이라는 개념이 2007년도에 이제 그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들, 그래서 후유, 당신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기 다음으로 성공한 미래 혁신 리더의 7가지 공통된 심리 자산을 인터뷰와 또 이론들, 그리고 각종 이제 다양한 그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 연구 결과들을 교차 분석해서 7개를 발견을 했고요. 이 말도 아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어떻게 우연을 계획하지? 이런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이건 이제 그 존 스커보트라는 스탠포드에 있는 심리학 교수님이 만드신 이론이고요.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기회나 사건들이 실제 우리 진로에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 이론이에요. 저는 이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현실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론들이 굉장히 통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그렇게 신호를 보내지만 실제 우리 삶은 어때요?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고 우연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론은 많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죠. 이 이론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불확실하고 우연적인 사건들을 실제로 있다는 거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사건들, 이벤트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어떻게 우리의 진로에 유용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더 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계획된 우연의 5가지 요소를 보시면 낙관성, 그래서 제가 그 12분 인터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이분들의 시선이었어요. 우리 그 지형이 변화하고 디지털화 되면서 모든 게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우리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안감을 12분 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죠. 정말 짜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익사이티드한 너무 이게 좋은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낙관적인 시간이죠. 그 제가 처음에 말한 그 심리학 얘기했을 때 아이덴티티 자극과 반응 얘기했었죠. 똑같은 자극이 들어오지만 반응은 정말 많이 다르고 우리가 만난 이 12분의 경우에는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을 굉장히 좋은 기회 그리고 뭔가 내가 정말 나다운 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정말 12분 모두가 가진 공통점이었습니다. 행운의 뜻밖의 행운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 이런 고정관념이 여러분들을 정의하게 내버려두지 않거나 편견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면 그런 운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손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운을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운을 어떻게 만들어? 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 아주 사실은 사소하고 작은 행동들이 좋은 기회와 운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타인입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이 나의 능력에 대해 보이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이제 추론된 나의 능력에 대한 지각.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B가 보기에 지윤이는 참 일을 잘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선배가 지윤이에 대해서 가지는 그거죠. 다른 사람의 효능감인 거죠. 지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윤이한테. 그러다 보니까 선배가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힘든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는 또 자신감 떨어지나 제 효능감이 떨어지는데 선배가 내 능력을 믿어주는 걸 보니까 내가 일을 잘하긴 잘하나? 이러면서 이제 효능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사된 효능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거울을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아는 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과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변에 많이 두시는 게 그 반사된 효능감을 높이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타인에게서 받은 신뢰도 정말 큰 자산이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런 불확실함이 가득한 그 시대에서 일을 할 때는 타인에게 받은 신뢰는 여러분이 끝까지 일을 해내게 하는 좋은 동력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 자산이다. 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타인의 신뢰를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타인의 신뢰를 똑같이 A가 B에게 신뢰를 표현을 했는데 B가 받아들이는 것과 C가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와 C에게 똑같은 신뢰를 표현을 했지만 B와 C는 굉장히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다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수단으로 바라볼 때 이제 우리는 이를 생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보고요. 커리어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있고 자아 실현의 수단 같은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콜링인데요. 이게 소명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되게 거대한 것 같은 종교적인 의미랑 이제 연결이 돼서 그렇게 느껴지시는데 실제로 진로 심리에서는 소명이라는 게 종교와 상관없이 쓰이는 개념이고요.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 있는 열정이라고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세나 바람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을 하면서 개인의 목표가 있으실 거고요. 그 개인의 목표를 놓고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이익, 내가 공공의 선에 혹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라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중간에 이제 교집합이 나올 것입니다. 교집합을 한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내 업무를 조금 더 변형시키거나 조금 다르게 혹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것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자, 시간 보면서 심리적 자산.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더라 라는 것들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심리 자산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3부의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열심히 손으로 막 그리면서 이걸 개념화 했었는데요. 이제 심리 자산이란 나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뭐뭐 보이세요? 산소도 보이고 햇빛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토양도 보이시죠? 이게 이 심리적 자산이라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식물도 그러한데 사람의 그 심리 자산도 환경이 잘 받쳐줘야 합니다. 시스템이 잘 받쳐줘야 하고요. 토양은 토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또 하나의 큰 챕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그림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하나하나 얘기를 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좋은 기회에 이 나무와 이 환경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그때 자세히 하도록 하고 짚어드리고만 넘어갈게요. 토양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고 이게 잘 자라려면 긍정정서라는 게 필요한데요. 부정정서가 없다고 해서 긍정정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일터에서 여기서 그래서 리더나 그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봤으면 하는 챕터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3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 사회인지 심리학에 따르면 환경이 시스템과 개인이 같이 움직일 때 최고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성원이 같이 움직여야 하며 또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리더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존재감을 느끼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내가 잘할지를 알려주는 그 조직이나 일하는 환경에서 일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고 목적을 공유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표의 반격이라는 평가 지표의 반격. 되게 재밌게 읽은 책이 있었는데요. 재무 지표로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회사의 성과나 조직의 성과를 잴 때 재기 쉬운 측정하기 쉬운 것들을 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이게 논의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거 들러보면
내가 일할 때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지, 내가 정말 행복한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일터에서는 크게 논의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죠. 내가 얼마의 성과를 냈는지,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보이지 않는 지표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측정되지 않은 게 아니라 측정하기 어렵거나 그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가 활발하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3부에서 조금 강조를 해서 적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페이지를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확장으로 넘어갑니다. 시그니처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확장을 시키실 필요가 있죠. 이거는 정체된 단어가 아닙니다. 시그니처는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시그니처 링 하고 있냐? 제가 이제 시그니처 책을 내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하느라고 바빠요. 시그니처 링 중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정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움직이는 굉장히 과정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확장이 될 수 있고 확장을 시켜야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시그니처의 확장은 나의 일의 경계를 넘어서서 외부와의 연결과 연대를 통해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게 4부의 내용인데요. 4부는 확장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4부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쓰면서도 제가 흥분을 해서 너무 재밌어서 막 이렇게 쓴 사실 책이라 이 부분은 4가지로 제가 이제 꼭지를 잡았고요. 1과 3, 개인 공동체, 인간 기계, 인간 자연. 과거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대립과 소외의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거나 뭔가 개인의 이익을 하려면 공동체의 이익을 저버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인간과 기계는 뭔가 대립되는 존재라거나 기계가 내 직업을 대체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연을 정복해야 되는 존재처럼 마치 묘사하고 있는 그런 관점들이 과거 전통적인 관점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패러다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그 관점은 더 이상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확장시키기에 어려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 중에 가장 첫 부분을 먼저 나눠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과 3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워라벨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굉장히 많이, 저도 한국에 와서 엄청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밸런스라는 건 이 시소화 같은 것이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제로섬 게임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들며 얼마 전에 학생을 만났는데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은 52시간이 넘어요. 전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델에서 보면 그렇죠. 뭔가 밸런스가 무너지게 하는 일은 나쁜 일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업화 모델일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갖고 와서 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산업화 시대 때는 어땠어요? 뭔가 기계화, 인간이 이제 공장 기계화처럼 됐기 때문에 부품처럼 사람들을 이제 노동력을 썼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다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고, 그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건 나만의 시간, 자기다움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했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형 변화를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이 지형이 변화하는 방향이 지형이 변해서 불안하지만 사실은 운이 좋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운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획일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형 변화로 인해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흔들려서 불안하죠. 하지만 그 불안이 나쁜 쪽으로 가는 불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정말 나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여지가 과거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델을 조금 바꿨어요. 이거는 실제 있는 이제 워크 패밀리 인 리치먼트라는 개념이 2007년도쯤부터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라이프까지 좀 확장을 시켜보면 이 방향성이 반대가 아니라 이건 일과 삶의 방향성이 반대점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그 중심축을 같이 하고 있으면 내가 일과 삶의 그 가치 중심축이 맞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나답고 내가 삶에서 추구하고 싶은 일과 같다면 이게 꼭 그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일까? 그게 오히려 나를 키우고 일로 인해서 내 삶이 확장되고 삶으로 인해서 내 일이 확장되는 그런 상생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시각화해서 바라보는 거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